비겐 오후 결혼정보회사 로비에 물기 어린 바람이 스며든다.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젖은 흙냄새와 갓 뽑아낸 커피향이 섞여 흐른다. 창밖 보도블록 위로 물방울이 튀고 알록달록 우산이 서로를 미끄러지듯 비껴간다. 나는 선화 58. 30년 동안 수백 쌍의 봄을 엮어온 결혼 중매 전문가다. 내 책상엔 지난 계절의 카드들이 엽서처럼 꽂혀 있다. 누군가는 손을 잡고 떠났고 누군가는 잿빛을 더 짙게 안고 돌아섰다. 그 차이는 사실 크지 않다. 아주 작은 용기, 아주 작은 배려, 아주 작은 웃음의 유무. 그뿐이다. 오늘 역시 낯선 얼굴들이 들고 나는 날. 한 남자는 구겨넣은 외로움을 검은 정장 속에 감추고 또 다른 남자는 번쩍이는 시계를 손목에 채운 채 웃음을 흘린다. 창문 한가운데에는 당신의 두 번째 봄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로비를 채우는 공기는 자주 회색으로 기울어 있다. 조건, 나이, 재산, 건강검진표, 사랑의 사전이 이렇게까지 두꺼워져도 되는 걸까? 접수대에 전화벨이 울리고 커피 머신이 짧게 숨을 쉰다. 의자를 끌고 자리 잡는 그들 사이로 나는 묻는다. 이곳을 나설 때 가지고 들어온 그 그늘보다 한 뼘이라도 짧은 그림자로 돌아가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대답은 아직 없다. 다만 미세한 떨림이 공기 속으로 번질 뿐이다. 나는 때때로 이 대합실을 기다림의 안쪽이라 부른다. 기다리는 건 사랑이 아니라 사실 자신이다.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기 자신, 한때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 아침이면 따뜻한 밥을 짓고 싶었던 마음. 창가에 놓인 난 화분은 지난주에 한 고객이 두고 간 것이다. 마른 뿌리에도 다시 꽃이 피더군요. 라며 그는 웃었고 그 말은 하루 종일 내 마음을 환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사랑은 그런 것인지 모른다. 누군가가 남긴 작은 말 한 줄이 빗물처럼 스며들어 마음 구석을 적시고 그 작은 물기가 어느 날 꽃을 피우는 것. 밖에서는 비가 그쳤고 파란색 양산을 접는 여자가 유리문 너머로 걸어 들어온다. 그 모습에서 나는 다시 한 줄의 문장을 떠올린다. 사랑은 기다리지 않는다. 다만 닿을 자리를 찾고 있을 뿐이다. 이제 오늘의 첫 상담을 시작할 시간이다. 문이 열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 속으로 봄이 걸어 들어온다. 문이 열리자마자 짙은 감색 코트 차림의 남자가 약간 머쓱한 듯 웃으며 들어섰다. 그 웃음엔 어딘가 낯설지 않은 수줍음이 묻어 있었다. 앉으시죠.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말끔하게 정돈된 머리칼, 주름 없는 셔츠, 그러나 눈가에는 삶의 무게가 서려 있었다. 커피면 좋겠습니다. 설탕은 없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다. 이 나이쯤 된 남자들이 가진 공통의 표정. 누구도 쉽게 꺼내지 않는 이야기들을 가슴 한쪽에 말아두고 사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박수현, 올해 61입니다. 예전엔 조그만 무역업체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정리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둘 다 출가했고요. 손주는 아직이고요. 그의 말에는 스스로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으려는 솔직함이 깃들어 있었다. 혼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혼한 지는 8년 됐습니다. 전 부인은 재혼했고요. 아이들은 명절이면 잠깐 안부 주고받는 정도고 평소엔 각자 바쁘죠.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봄 햇살이 유리창에 반짝였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자유로워서 좋았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일찍 퇴근하면 조용히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고. 그런데 그렇게 몇 해가 지나니까요. 그 조용함이 점점 벽 같더라고요. 말 한마디 건넬 사람 없이 하루가 가는 날들이 생각보다 길고 무겁더군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의 말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진실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셨군요. 그렇죠. 처음엔 망설였죠.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싶기도 했고요. 근데 어느 날 친구 부부가 여행 간 사진을 보는데 부럽더라고요.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기도 했고요. 나는 물었다. 박수현님,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저녁 드라마 보면서 같은 장면에 웃을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조건은 없어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말이 통하면 좋고 나이 들어서 좋은 거 하나 있다면 더는 누굴 바꾸려 들지 않는 거 아닐까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줄 수 있는 사람,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잠시 고요에 잠겼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 사람 진짜로 외롭구나. 그런데 아직 따뜻하구나.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사랑은 뜨거운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온기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좋습니다. 그런 분 저희 안에 계실 거예요. 천천히 함께 찾아봐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에는 이전보다 덜 불안한 조금은 기대 어린 빛이 스며 있었다. 선화의 방. 수연이 상담실 문을 나선 뒤 나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봄볕이 더 깊어져 있었고 멀리서 꽃 파는 트럭의 멜로디가 들려왔다. 가느다란 음정이 바람을 타고 흘러오면 마음 한켠이 묘하게 간지럽고 어지럽다. 책상 위에는 수연의 신청서가 놓여 있다. 손글씨는 또박또박했고 그가 적은 마지막 문장이 눈에 걸린다.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짓고 싶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안에 오래도록 묵혀두었던 감정 하나가 불쑥 고개를 든다. 내가 중매를 시작했던 이유도 어쩌면 누군가의 삶의 밤냄새. 나는 온기를 다시 불어넣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무의식 중에 손등을 쓸어본다. 이 손으로 참 많은 이들의 사연을 만졌다. 기쁨의 눈물, 고요한 외면, 허탈한 웃음, 다시 설레는 뒷모습. 모두 내 손안에 머물다 떠나간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정작 내 이야기는 어디쯤 멈춰 있었을까? 언젠가부터 나는 내 이름보다 고객들의 이름을 더 자주 불렀다. 상담이 끝나고 사무실 문을 닫은 후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나는 종종 혼잣말처럼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김지연 씨, 박성호 씨, 그리고 어쩌면 지금 가장 또렷이 남은 이름 수연 씨.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오른다. 결혼정보회사를 차리기 전 25, 자취방 창가에 앉아있던 나. 벽에 기대 흐트러진 그 사람. 어설프게 남아버리는 기억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요즘 들어 달라졌다. 결혼 상담을 마친 후 홀로 남은 밤이면 문득 커튼을 열고 누군가와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내 방 안을 떠돈다. 누군가 내게 말해주기를 그만해도 괜찮다고. 이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나는 수연의 신청서를 다시 읽으며 생각한다. 이 사람은 진심이다. 무언가를 되돌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외로움 속에서도 다시 누군가와 하루를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인연을 연결해줘야 한다. 아니, 내 안에 망설임과 다짐도 함께 건네야 한다. 문득 노란 포스트잇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지난달에 적어둔 문장이다. 인연은 늦게 올수록 조용히 다가온다. 그 말은 나를 향한 위로 같았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수연 씨와 나누었던 그 짧은 순간이 그 조용한 인연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누군가에게 설렐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안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받자마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화 씨, 예전에 소개해줬던 이지연이에요. 기억나시죠? 저 그분이랑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선화 씨가 좋은 사랑은 설레는 게 아니라 고요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나는 웃음이 났다. 그래, 그 말은 사실 내가 나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었다. 다음 날 오전 선화는 특별한 약속도 없이 일찍 집을 나섰다. 이유는 없었다. 아니,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전날 밤에
어딘가 마음이 묘하게 소란스러웠다. 한 줄의 문장처럼 지나간 수연의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짓고 싶다. 버스를 타고 내린 곳은 강가 옆 작은 공원. 오래전 상담소를 처음 열 때 선화가 매일 도시락을 싸와 혼자 점심을 먹던 곳이었다. 벤치에 앉자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눈을 감으면 마치 그 시절의 자신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 듯 했다. 그때는 참 바빴고 불안했고 그래도 하루하루가 꿈틀거렸다. 선화는 가방에서 얇은 수첩을 꺼냈다. 예전부터 그녀는 생각이 많아지면 글을 썼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말들은 글이 되어야 비로소 마음을 통과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40즈음엔 외로움이 두려웠고 50즈음엔 그 외로움에 익숙해졌다. 그런데 60즈음인 지금은 그 익숙함이 두렵다. 글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운동기구에 기대어 하늘을 보는 백발의 남자, 느릿하게 걸으며 이어폰을 낀 할머니, 강가에 서서 물수제비를 던지는 소년.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선화는 자신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이 조금 위로가 되었다. 그 순간 뒤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선화 씨 맞죠? 뒤돌아보자 그곳에는 수연이 서 있었다. 편한 청바지와 카디건 차림, 한 손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이 근처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산책하다가 혹시나 했는데. 그의 말에 선화는 쑥스러이 웃었다. 공원에서의 우연한 재회는 꼭 오래전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마음을 간지럽게 했다. 그럼 같이 앉으실래요? 여기 햇살이 좋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건네며 그가 말했다. 저 사실 어제 상담 끝나고 선화 씨 말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늦은 인연은 조용히 다가온다고 하신 말씀이요. 전 아직 제 안의 조용함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꼭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선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그 조용함 속을 건너는 중이었다.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말보다 긴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순간이었다. 저기 선화 씨는요? 혹시 혼자 사세요? 수연의 물음에 선화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러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한 지 꽤 됐어요. 아이는 외국에 있고 지금은 그냥 혼자예요. 하지만 외롭다기보단 익숙한 거죠. 혼자라는 게. 수연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저도 비슷해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익숙함이지 진심은 아니었거든요. 전 누군가와 늙어가고 싶어요.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에 손을 잡고 드라마 하나 보면서요. 그렇게 고요하게. 그 말에 선화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거기엔 허세도 기대도 없는 그냥 진심이 있었다. 햇살은 점점 기울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어졌다. 벤치 위에는 따뜻한 커피 2잔과 아직 말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들은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작고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사부 달그락 작은 저녁 밥상 수연과의 공원 산책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오후 선화는 눈을 뜨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었다. 잡채를 할까 소고기 묵국을 끓일까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된장찌개로 마음을 정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부엌 한쪽 라디오에서 8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무심코 따라 흥얼거리다. 20살이던 봄엄마와 나란히 부엌에 서 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런 된장 냄새였지. 저녁 6시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선화 씨, 혹시 오늘 드린 김치 괜찮으셨어요? 라는 수연의 메시지. 선화는 짧게 손가락을 놀렸다. 김치 좋아요. 저녁엔 국이랑 같이 드시죠? 제가 문 열어둘게요. 초인종만 눌러주세요.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오랜만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새댁처럼. 반 시간쯤 지나 현관벨이 울렸다. 띵동. 선화는 앞치마를 고쳐 묶고 문을 열었다. 수연은 장미 한 송이와 뜨거운 호빵 2개가 든 작은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길 가다가 호빵 냄새가 나길래 그냥 식사 후 디저트로 괜찮겠죠? 그럼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주방으로 향했다. 식탁엔 이미 작은 접시들이 정갈이 놓여 있었다. 마른 반찬은 선화가 어젯밤 직접 볶아둔 멸치와 조미김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도토리묵이었다. 수연은 자리에 앉기 전 조심스레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었다. 이런 밥상 정말 오래됐네요. 그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가끔은 밥솥에 밥도 안 하고 컵라면으로 때우곤 하는데 뜨거운 국물이 코끝을 데우는 게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선화도 숟가락을 들었다. 혼자 먹는 밥은 입으로 삼켜도 마음으로는 잘 안 넘어가죠. 그래서 국물은 넉넉히 끓였어요. 된장찌개에는 호박과 감자, 두부가 큼직하게 들어있었다. 수연은 한 숟갈 맛보더니 놀란 듯 눈이 커졌다. 된장 맛이 살아있네요. 직접 담그셨어요? 아니에요. 시골에 계신 누나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누나 된장은 늘 엄마 된장 맛이 나요. 그래서인지 한 숟갈 뜨면 그 시절이 그대로 떠오르죠. 말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된장이 익어가는 냄새, 찌개가 끓으며 내는 작은 퍼억 소리, 그리고 라디오에서 짙은 가사가 흐르며 주방을 채웠다. 저는 어릴 때 큰 집이랑 같이 살아서 늘 식구가 북적였거든요. 수연이 2번째 숟가락을 뜨며 말을 이었다. 명절이 오면 마당에 속 걸고 음식하느라 분주했죠. 그런데 막상 나이 먹어보니 북적이는 게 귀하더라고요. 선화는 멸치 1~2마리를 반찬으로 올렸다. 그 북적임이 때로는 번잡해도 없어지면 공기마저 빈 듯하죠. 그는 잠시 과거로 시선을 던졌다. 달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바빴는데 저녁이 되면 허탈했어요. 누울 침대가 있는데도 아무데도 기대고 싶지 않은 날이 있잖아요. 수연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 뜨거움이 꼭 누군가 옆에 있다는 증거 같아요.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식사는 같이 해야 하는가 봐요. 먹고 나면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마음도 찬찬히 따뜻해지니까. 잠시 뒤 수연이 용기를 내듯 말했다. 선화 씨, 혹시 다음 주엔 제가 저녁 준비해도 될까요? 김치볶음밥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 노래, 기타 반주까지 준비해 올게요. 선화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기다릴게요. 반주까지는 모르겠지만 김치볶음밥은 기대해도 되겠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온도로 두 사람 사이에 놓였다. 그날의 저녁은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와 호빵 속 달콤한 파처럼 조용히 식탁 위에 녹아들었다. 늦은 사랑은 그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뜨겁지도 빠르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게. 그저 묵묵히 작은 밥상처럼 따뜻하게. 다음 날 아침 선화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엔 비가 그친 자리 위로 햇살이 조심스레 내려앉고 있었고 커튼 틈새로 노란빛이 방 안을 어루만졌다. 전날의 대화들이 뿌연 안개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다정했던 저녁 식사보다도 수연의 마지막 말이 오래 가슴에 남았다. 김치볶음밥, 기타 반주. 마치 오래전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방식의 청혼처럼. 전기 주전자에 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선화는 차를 우려 작은 머그잔에 담았다. 그 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서자 그녀는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 그 시각 수연 역시 그의 작은 원룸에 앉아 어젯밤의 기억을 되짚고 있었다. 낡은 기타를 무릎에 얹고 유튜브에서 김광석. 기타 초보 반주를 검색하던 그에게도 설렘과 걱정은 반씩 나뉘어 있었다. 기타를 잡아본 게 10년은 좋게 넘었지만 손끝에 남은 선화의 목소리 한 조각이 그를 다시 기타 앞으로 이끌고 있었다. 반주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그 말이
마치 그럼에도 기대하겠다는 허락처럼 들려서. 며칠 후 수연은 선화의 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꽃집에서 산 작은 후리지아 한 다발과 직접 만든 김치볶음밥을 담은 도시락통이 손에 들려 있었다. 배를 누르려던 순간 갑작스레 지나가는 행인의 인사에 화들짝 놀랐다. 어이, 수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동네 주민이었다. 수연은 얼떨결에 웃으며 대답했다. 아, 오늘 친구 댁에 식사 초대받아서요. 순간 거짓말이 혀끝을 떠나가듯 나왔다. 사실 친구라는 표현은 조금 과장이었다. 아직 연인도 아니었고 오래된 사이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친구라는 말 안에 담긴 온기는 부끄럽지 않았다. 선화는 이미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렸어요. 많이 무거우셨죠? 아니에요. 이건 내 손으로 한 김치볶음밥이에요. 복잡하진 않지만 정성은 가득했어요. 식탁 위에는 전보다 더 풍성한 접시들이 놓였다. 선화는 도시락통을 받아들고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다. 김이 잘 살아있네요. 따뜻하게 싸우셨네요. 전기밥솥 위에 이불 덮어뒀죠. 수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식사는 그 자체로 충분히 대화였다. 선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놓은 뒤 물었다. 그런데 진짜로 기타 반주도 준비하셨어요? 수연은 작은 가방을 열고 기타를 꺼냈다. 뭐 준비했다고 말하긴 쑥스럽지만 소리라도 한번 내볼까요? 덜컥. 첫 줄은 제대로 튕기지도 못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코드는 어설프게 남아 이어졌다. 선화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그래도 시작이네요. 그날 저녁 기타 선율과 김치볶음밥의 향기가 방안을 채웠다. 선화는 생각했다. 사람이 다시 기대고 싶어지는 순간은 꼭 엄청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런 아주 사소한 따뜻함 때문일지도 몰라. 그녀는 수연의 연주에 따라 조용히 콧노래를 불렀다. 그 소리는 창 밖으로 새어나가 봄밤의 고요함 속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물결은 두 사람의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오래된 노래, 새로운 봄. 그 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마다 밥상을 마주하며 계절을 헤아렸다. 된장찌개의 구수함이 깊어질 때마다 웃음도 함께 익었고 김치볶음밥의 고소함이 더해질수록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의 온기가 짙어졌다. 어느 초여름밤 설거지를 마친 뒤 선화가 물을 닦으며 나직이 물었다. 우리 이렇게 식사하는 날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수연은 행주를 널면서 잠시 창밖에 귀를 기울였다. 밥이 맛있고 사람이 그리운 날이 멈추지 않는 한 아마 꽤 오래일 겁니다. 선화는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다. 마음속에 작은 종소리처럼 울리는 문장. 그 순간 그녀는 화면 너머에서 이야기를 지켜봐준 누군가가 떠올랐다. 어쩌면 지금 이 밥상처럼 한 그릇의 따뜻함을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 혹시요. 그녀가 수연을 향해 속삭였다. 다음엔 사소한 다툼도 웃음으로 넘기는 비결을 함께 찾아볼까요? 우리뿐 아니라 저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도록. 내 삶은 언제든 새 장을 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밥상이 당신에게도 한 줄기 온기가 되었다면 다음 장을 함께 넘겨주시겠어요? 이 이야기의 여운이 조금이라도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당신의 목소리도 잠시 남겨주세요. 댓글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늦깎이 사랑이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고 싶다면 조심스럽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음 장면을, 다음 계절을 함께 꿈꿀 수 있으니까요. 구독은 꼭 약속처럼 다시 이어질 우리의 이야기줄을 단단히 매주는 마음입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은 아직 늦봄의 향을 품고 있다. 바람 끝에 묻어온 당신의 숨결이 이 방의 공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한다. 계절이 바뀌어도 늦깎이 봄은 이제 막 피어난 듯 환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리고 화면 밖 어딘가에 있을 당신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노래 한 구절을 흥얼거리며 밤을 맞았다.
언젠가 다시 만나 같은 후렴을 이어 부를 나를 기약하며 작은 좋다는 마음을 가슴 안쪽에 조용히 접어넣은 채 늦은 봄에도 꽃은 핍니다. 당신의 계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